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 지표가 뭔지 몰라도 차트만 보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이어졌던 경기 침체는 주식시장을 장기간 하락시켰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이 다우지수인데요. 2000년 고점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장이 계속됐죠. 이렇게 하락장만 3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저점이다, 매수하자 하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끝도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던 시장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장입니다. 지하실 아래에 지하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때죠. 해당 시점을 보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 하락 국면, 즉 수축 국면에 굉장히 많이 진입해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우물에 빠진 것처럼 2000년부터 2003년보다 훨씬 더 깊게 쑥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2008년 다우지수 차트인데 이때는 반토막 이하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하락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 때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 크게 빠졌다가 회복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맨 오른쪽이 49.6%로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과거 역사적인 경기 침체의 시점들과 마찬가지로 이 초입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008년 또는 2000년 IT 버블과 유사할 것으로 보는데 2000년 IT 버블 당시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연준이 장기간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ISM 서비스업 지수와 유사한 지표가 있죠. 바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는 제조업 지수라고 말하는 그림의 이 지표입니다. 2023년 1월 48.4%로 전달 49%보다 더 떨어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ISM 제조업 지수의 장기적인 모습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처럼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때만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그 시점에 왔고요. 반면 ISM 제조업 지수는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고 그냥 둔화 국면에 진입해 있을 때도 50 이하 국면에 자주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ISM 서비스업 지수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만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까요? 답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IT 기업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먼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쉬운데요. 경기가 호황의 국면으로 들어서면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죠. 경쟁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이익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제조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이렇게 많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관리비, 인건비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물론 감가상각비도 증가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 오면 늘렸던 설비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경기 둔화의 시점에서는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는데요. 설비 투자로 높아진 고정 비용을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 문턱이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이익이 급감을 하거나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쉽게 진입을 합니다. 반면 ISM 서비스업 지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력만 충원하면 되죠. 호황 때는 정규직을 더 뽑거나 계약직을 더 뽑아서 인력 충원만 하면 됩니다. 반면 실물 경기가 불황에 들어서게 되면 계약직은 내보내고 정규직은 보너스를 안 준다거나 임금 협상 때 임금을 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웬만큼 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50 이하
49.6%로 진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이제 차트만 봤는데도 뭔가 굉장히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지시죠? 이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한번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ISM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로서 미국의 약 20개 이상의 업종 400개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해주는 지표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그림에서 지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설문 응답자, 즉 임원들이 우리 회사 업황이 좋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고요. 반면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황이 나쁘다 하는 기업의 응답자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50을 기준선으로 50 이상은 전체 서비스업 업황이 좋아지는 확장 국면이고 50 이하는 서비스업 업황이 나빠지는 수축 국면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ISM 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활동지수, 신규 주문, 고용, 공급업체 인도시간 등 확산지수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종합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럼 ISM 서비스업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미래를 예측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중요한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SM 서비스업 지수 중에 활동성 지수입니다. 54.7%로 발표가 됐는데요. 활동성 지수는 서비스업의 상업활동이 지금 당장 얼마나 활발한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54.7%면 아직 확장 국면에 있죠. 따라서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서비스업은 당장은 괜찮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ISM 서비스업 신규 주문 지표는 45.2%로 이미 수축 국면에 깊숙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도 신규 수주가 적게 들어오면 앞으로 업황이 나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도 49.8%로 지금 좋지 않은 국면에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에서 인력을 감원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력 채용을 줄인다는 의미는 대표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감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부 지표들은 오늘 확인하지 않아도 당장 미국의 서비스업의 표면적인 상태는 좋아 보이지만 기업 임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래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이것을 세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종합지표인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6%, 즉 수축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경제를 전망하거나 현재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데 군중의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잘못 보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면 경기 침체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한 악재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미연준이 이렇게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냐? 분명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와 마찬가지로 미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FOMC 위원 중에 단 한 명도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주장하는 위원이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낙관적인 이런 전망을 가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연준은 반복적으로 말해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밝혀왔고요. 지난 1970년대처럼 경기가 나빠진다고 곧바로 금리를 인하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우고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높게 인상을 한 후에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던 이런 과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다수의 사람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기는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을 할 때가 돼서야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고 섣부르게 선반영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미연준의 돈풀기라는 구원투수가 없다면 실물 경기가 침체에 들어섰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ISM 서비스업 지수와 같은 이런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그것은 실제 경기가 둔화 상태가 심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기업들에서는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앞으로 증가를 하고, 그렇게 부채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디폴트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선반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미연준이 돈풀기를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상승하는 금융장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미연준이 돈풀기를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또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대로의 통계인 경제지표 그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명백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향후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니죠. 우리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크게 하락했던 지표들이 상승 추세가 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이런 시점이 돼서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매수를 하지 않으면 최저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이런 선반영의 최저점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떨어지는 칼날에 손가락이 다 잘리거나 또는 지하실 밑에 지하철까지 경험하는 장기간의 고통을 경험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세적으로 경기 회복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무릎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산업의 섹터별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